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13 시작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언급한 화염과 분노 발언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거듭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괌 포위 사격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발언의 수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발언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 경고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that were questioning that statement, was it too tough? Maybe it wasn't tough enough. 워싱턴 정가의 부정적 비판을 정면 반박하면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겁니다. 미국령 괌 타격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We don't talk about that. I never do. I don't talk about it. We'll see what happens. 다만 북한이 미국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한다면 매우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북한은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가다듬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북한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은 항상 고려하고 있고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이 같은 발언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낳아 예기치 못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북미 간 갈등 고조 국면과 관련해 전쟁은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현 단계에서 미국은 외교적 접근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현재 외교적 해법에 주력해 성과를 얻고 있으며 저 또한 거기 머물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필요한 군사적 옵션을 제시하는 게 나의 책임이고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등 강경 발언에 대해서 그 표현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는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내부적으로는 총결사전을 강조하고 결속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틀 연속 평양에서 열린 각종 정부 성명 지지 대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조국이 1000만 군민 모두를 전민 총결사전으로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후의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것이라며 김정은 주의에 더욱 굳게 뭉치자고 충성을 독려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체제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군인과 주민들이 국제사회 제재와 미국의 압박에 동요하지 않도록 다잡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은 거친 말폭탄을 퍼부으면서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8월 위기설이 현실화할지 아니면 별다른 충돌 없이 넘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 계획을 공개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포위 사격 계획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내놓으며 대미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지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삭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가운데 한쪽이 오판할 경우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포위 사격 계획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경우 북미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게 될 수 있는 전쟁 리스크는 감당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도 제기됩니다. 괌 포위 타격 방안을 수립해서 김정은한테 8월 말까지 보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보고하겠다라는 거지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북한이 포위 사격을 실행하는
특대형 도발에 나서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허풍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긴장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 리스크로 코스피가 2320선이 무너지고 2310선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환율도 사흘 연속 급등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말싸움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우리 증시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약세를 보이며 장중 2320선까지 무너졌는데요. 오전 11시 5분쯤에는 2310.20을 기록하며 2310선도 붕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후 심리적 저지선인 2320선을 전후로 지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에 1.54% 급락한 2323.06으로 출발했는데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1.5% 넘게 하락한 것은 작년 9월 12일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파문 확산,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북한 핵실험 등 트리플 악재로 1.68%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경고가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됐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흘째 팔자에 나선 겁니다. 환율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2시 30분 현재 어제보다 4.4원 오른 1146.8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17원 가까이 오른 데 이어 사흘간 20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1.65포인트 떨어진 628.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미국령 괌 인근 해상에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면서 괌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옥철 특파원입니다. 괌 주민들은 미군의 미사일 요격 체제가 있는데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It's always been a threat. I mean, North Korea has always threatened South Korea. South Korea, they're neighbors and they live a normal life. I'm pretty sure we're safe. 에디 칼보 괌 주지사도 우리 주민들은 북한의 위협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고도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Actually, I've been looking at the news last night and it's pretty crazy. And I don't know, I've been looking at the people here acting like nothing's not a problem, but I think it's a really big problem for us. 한 주민은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과 계획을 짜고 있다며 필리핀으로 이주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적 태도로 북한을 자극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How Trump replied to it, I think it really infuriated North Korea, honestly. But we'll see what's going to happen next. 괌 주민은 16만 명, 괌에 배치된 미군은 5천 명 안팎입니다. CNN은 괌은 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이자 미군 주둔지라며 괌은 언제나 북한의 조준경 안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요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중의원 안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억지력 결여가 일본의 졸림 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일컫습니다. 이는 북한이 실제 괌 포위 사격을 할 경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북한 국적자 9명과 단체 4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브뤼셀에서 김병수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EU가 다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EU는 북한 국적자 9명과 단체 4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EU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EU의 대북 제재 대상자는 개인 103명과 단체 57곳으로 늘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은 개인 62명과 단체 50곳이고 EU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41명과 단체 7곳입니다. EU는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가 이처럼 유엔 결의 이행에 발빠르게 나선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유엔 결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EU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에겐 군사적 해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미국 의회가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으로 한국 일부에서는 결국 한국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그러나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번 주말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쯤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드 기지 입구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 헬기를 타고 사드 기지에 들어간 뒤 측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앞서 어제도 헬기로 사드 기지에 진입해 언론 참관 아래 전자파 측정을 할 계획이었지만 기상 사정 등으로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 주민인 20대 남성 한 명이 서해 교동도로 귀순했습니다. 이 남성이 어떻게 서해를 건너왔는지 또 군 당국은 귀순 과정과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1시쯤 서해 교동도 앞바다에서 북한 20대 남성이 귀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바다를 건너왔고 경계 근무 중이던 해병대 초병이 열상 감시 장비로 발견해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습니다. 군은 이 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넘어왔는지 귀순 동기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귀순한 건 지난달 1일 이후 40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 주민 5명은 소형 선박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6월 18일에는 김포반도 한강하구 지역에서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를 헤엄쳐 건너왔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목선을 탄 채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의 50대 남성과 20대 아들이 귀순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북한 군인의 귀순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6월 13일과 23일에는 중부전선에서만 북한군 병사 2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바 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열흘 간격으로 귀순한 점, 병사 1명은 17살의 앳된 훈련병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국가 전복 혐의로 북한에서 복역하다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김현수 목사가 캐나다 정부 특사와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고 캐나다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공식 확인했습니다. 임 목사는 군용기 편으로 일본 요코타 미군 기지에 도착했으며 캐나다 정부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데니얼 장 총리 안보 보좌관 일행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서 임 목사 석방과 귀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가 곧 캐나다의 가족과 친구들과 재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선 의원인 김 후보자가 현직 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조대엽 후보자가 도덕성, 전문성 시비에 휘말려 자진 사퇴한 후 새로 지명돼 검증대에 서게 됐는데요. 한 차례 낙마 사태를 겪으며 홍역을 치른 만큼 청문회엔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전국 금융노조 상임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노동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3선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다 보니 이번에도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질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외동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김 후보자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김 후보자의 능력 검증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위기 등 외교 안보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앞서 광복절인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합니다. 광복절 경축식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던 군함도의 생존자가 초청될 예정입니다. 네, 여야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회동해 8월 임시국회를 비롯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사 일정을 최종 타결할 예정입니다. 8월 국회는 작년 예산 결산 심사가 주된 안건이었지만 안보 위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에 연루돼 퇴진 논란이 불거진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1년 만에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물러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거취 표명 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퇴진 논란의 중심에 선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과학계의 임명 반발과 정치권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막중한 부담과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 지적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죄인이기에 지금 아직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칭을 저 스스로 못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일할 기회를 계속 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그 발전과 또 국민의 성장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특히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태와 관련해 11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발탁됐는데 당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몰아줬다는 의혹과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했다는 등의 행적이 알려져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예산 통제권을 행사하는데 과학기술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로 부활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사퇴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 퇴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남편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에게 과오가 있지만 공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의 입장 표명 이후 과학계의 반응과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임명 취지를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과에도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인사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황우석 사태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었던 박 본부장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오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도 함께 평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과 박 본부장 발탁 배경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과기부 정통부가 폐지되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크게 위축됐고 부활을 요구하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기혁신본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조직이 참여정부 시절을 모델로 삼고 있는 만큼 당시 설치를 주도했던 박 본부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임명 취지를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전에 했던 과기보좌관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을 또 고려했습니다. 박 본부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서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의도를 갖고 설명한 것은 아니라며 과학계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황우석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인사발탁으로 과학기술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박 본부장은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관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주영호 원내대표도 자살골을 넣은 선수를 재기용하면서 앞으로 득점할 테니 뛰게 하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을 다시 한번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을 재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다음 날에는 박 대장의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군 검찰은 또 박 대장의 공관병을 지낸 예비역들을 전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 전모 씨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아침 TBS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 전 원장이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면서 쉽게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8살짜리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건 재판이 오는 29일 종결됩니다. 법원은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재수생 A양에 대해서도 살인 방조 대신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공범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판단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하려던 결심 공판을 한 차례 미루고 A양의 죄명을 살인 방조 대신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A양의 요구로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평소 살인, 인육 등에 관한 엽기적인 이야기를 하던 A양이 연인 관계인 B양에게 실제 사람의 손가락이 갖고 싶다며 범행을 종용했고 이후 핏자국 제거법을 검색하는 등 살인 계획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범행 후 B양이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음에도 손가락은 예쁘냐고 물어보는 등 방조를 넘어선 행동을 한 데다 사체 일부를 확인한 뒤에도 이 정도 크기면 됐다, 잘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A양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양 측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다음 기일 B양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입니다. B양은 A양과의 공모 사실은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29일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몇 년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다가 자진 폐쇄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의 운영자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제천 경찰서는 어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 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동호회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 영업을 한 혐의인데 A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펜션은 2009년부터 운영되다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문을 닫은 뒤 최근에 영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10일 오후 5시 30분쯤 전남 광양시 도의동 광양항 사포 일부두에 접안 중이던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파마나 선적 5만 6천 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 A호에서 중지류가 흘러나왔는데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기름은 대부분 부두 바닥 위로 새어나왔고 바다로 흘러들어간 양은 극히 일부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A호에서 해양시설로 기름을 옮기려다가 연결 호스가 빠지면서 유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을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6.19 부동산 대책은 결국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이란 말까지 나온 파리 대책은 달랐는데요. 네, 서울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고 세종과 과천은 상승세가 멈춘 겁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은 6.19 대책과는 효과가 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7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0.03%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작년 2월 마지막 주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서초구가 0.22% 내려 낙폭이 가장 컸고 강동구와 성동구가 0.2% 내려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구는 0.02%, 송파구는 0.05% 하락했고 마포와 용산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3일부터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고 11개 구는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함께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와 경기도 과천은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고 청약 조정 지역인 부산은 규제가 강화하면서 상승세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도 상승률은 파리 대책 발표 직전 0.1%에서 0.01%로 줄었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에 관망대로 돌아서면서 거래 자체는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성수기가 접어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준비 중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다음 달 내놓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에 따라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네, 오는 28일부터 주택 구입 후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실거주 의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을 받고 한 달 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 당장 시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구인 은평구의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12명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은 하루 평균 100여 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서 이제 노인 인구가 서울에서 1위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좀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선별 검진 등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다 하기에는 인력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치매 지원 센터를 의료와 복지,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치매 안심센터로 전환해 전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급여에서 지급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늘어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입니다. 방문요양과 돌봄 서비스의 강화 없이 경증 치매 환자까지 관리 대상에 우선 포함되면서 오히려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국가 책임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시설 인프라라든지 인력, 자격과 어떤 수준이 담보된 그런 조언 전문 인력들이 많이 확보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애를 써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형태로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삶의 존엄성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동네 의원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노인 정액제를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1,500원을, 1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선복 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삼계탕 같은 몸보신 음식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날인데요. 네, 외식 유통업계에서는 말복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치킨이 용기에 가득 담기고 사람들은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씩 손에 듭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말복을 맞아 치킨 한 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공짜로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좀 뻔하기도 해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행사로 평소보다 치킨 많이 준다고 하기에 기분이 좋아서 직장인분들이나 학생인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가족분들이 치킨 한 마리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았는데요. 이번 1+1 이벤트를 통해서 평소보다 푸짐하게 드실 수 있어서 지금 반응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피자 업체, 디저트 업체들 역시 말복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복날의 대표 음식, 삼계탕 재료인 닭고기와 찹쌀, 한약재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장어와 전복, 문어 등의 인기도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장어와 문어 그리고 전복을 가격 할인하고 있고요. 고객님들 몸보신 하신다고 기운 차리신다고 적극적으로 많이들 구매하고 계십니다.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통가에서는 복날 마케팅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유럽을 강타한 살충제 계란 파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공동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국 경찰은 계란이 살충제인 피프로닐에 오염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몇몇 장소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 과정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로 당 농장 방역 작업을 벌인 방역업체 칙프렌드의 간부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다시 유럽에서는 계란에서 금지된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돼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대규모 리콜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발 살충제 오염 계란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룩셈부르크에서도 오염 계란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일부 유통되었다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피프로닐 오염 계란이 유통된 나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서 스위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모두 8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룩셈부르크 정부는 업체들의 횟수 조치 등으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피프로닐 오염 의심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보다 3배나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 발표가 나기 앞서서 맥도날드 측은 발표를 막기 위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햄버거 38종에 대한 위생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햄버거병 유발균은 없었지만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구토나 설사, 복통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입니다. 그런데 앞서 8일로 예정됐던 이 발표는 이틀이나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맥도날드 측이 이 발표를 막으려고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저온 상태의 밀폐, 멸균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를 이동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조건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법원도 소비자원의 손을 들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맥도날드가 알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며 정식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한뉴스입니다.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 기사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밤중에 시내버스에서 쓰러진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함께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지난 9일 밤 10시 30분쯤 경남 창원에서 승객 약 20명을 태우고 노선을 돌던 버스기사 임채규 씨는 한 20대 남성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를 세우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승객들이 위급한 상황에 응급차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 남성을 직접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임 씨는 승객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여기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객들의 양해를 얻은 임 씨는 약 10분 만에 환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승객 2~3명이 바닥에 쓰러진 환자를 붙잡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런 응급처치 덕분인지 다행히 환자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였고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내가 한 일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이지 선행이라 할 수 없다면서 도와주고 협력해준 승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남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냉동 피자를 실어 나르던 대형 트레일러가 뒤집히면서 피자 약 1,000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9일 오후 미 아칸소주 리틀록 근처 30번 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트레일러가 고가도로 구간에서 교각을 스친 뒤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컨테이너가 열리면서 냉동 피자 1,000여 개가 거리로 나뒹굴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쏟아진 피자로 인해서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아칸소 교통당국은 부상자도 없고 도로 파손도 없었다며 다만 사람들이 쏟아진 피자에 놀랐고 치우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뉴스였습니다.